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북한 억류 미국인 2명이 모두 석방됐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4월 29일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됐던 또 다른 미국인도 지난달 21일 전격 석방을 했었는데요. 이로써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 모두가 석방이 됐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미국은 북한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앞으로 북미 관계 어떻게 진행될지 조명해 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연결합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북한에 억류됐던 석방된 2명, 케네스 배 씨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북한에 억류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케네스 배는 한 2년 정도 억류돼 있었고, 이번에 또 다시 풀려난 이 밀러 씨는 지난 4월 달에 북한에서 억류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석방된 미군 2명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케네스 배 씨는 한국계 미군이죠. 예. 케네스 배 씨는 아마 북한 꽃제비들 사진을 찍었다고 해가지고, 반공화국 적대행위라는 제명으로 15년의 강제 노동 교양을 받았지요. 그리고 에토 밀러 씨는 여권을 찍고 또 망명을 하겠다고 횡설 수치를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이것도 반공화국 적대행위라는 제명을 해가지고 6년의 강제 노동 교양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노동 교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석방 이유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아마 북한의 의도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북미 간 대화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겠다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 입장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하거든요. 예.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한다는 것은 중국과 한국에게 또 나름대로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숨은 의도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은 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친서를 줬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맞겠죠, 그죠? 그렇죠. 아마 친서를 전달했다는 것은 이 대북 특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 간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의 글래퍼 정보국장이 특사로 갔다는 것은 나름대로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의미 있는 특사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친서 내용은 뭐였을까요? 이미 미국에서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만도 2명의 억류자 석방을 위해 가지고 개인 특사로서 이 글래퍼를 지명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그러한 특사 직접적인 내용보다도 좀 더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글래퍼를 보냈다는 측면 또 현재 북미 간의 대립과 대결상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 북미 간의 대화 관계 개선 이것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내용도 조금 메시지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글래퍼 말씀하셨는데요. 미국 정보 계통에서는 최고위직이죠. 그렇죠?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글래퍼를 보내는 거 비교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북 특사가 2000년대 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갔지요. 예. 그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위급 장관급인 글래퍼가 이번에 특사를 갔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런 억류자 이 석방을 위해서는 전직의 대통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 카터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이런 분이 갔지요. 아마 미국이 이 글래퍼 정보국장을 보낸 것은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지난해 8월
올해 8월 모두 합쳐가지고 미국의 정보당국하고 북한의 정보당국하고 뭔가 간접적인 채널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국내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전직 대통령이 간다면 이 사람들이 그 정치적 입지 확대를 할까요? 이 정치적 활용 가능성, 뭐 그것을 막겠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이 한국이라든지 이런 기타 중국 이런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 정치 담당자가 간다면은 이것이 그 인도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 이것이 연계되는 다시 말해서 오히려 인질 석방을 빌미로 해가지고 오히려 북미간 직접 대화하겠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글래프 정보국장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목적과 인도주의적 목적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은 통미봉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북한이 구사할 것이다. 이런 거는 좀 제한적이겠네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지금 일단 미국 입장에서 이제 글래프를 방금 세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냈다 했을 때. 예. 북한이 통미봉남을 구사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 한상 부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숨은 의도를 할까요? 결과론적으로 파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이제 글래프가 들어가가지고 두 명의 인지를 같이 동행해 나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북미 간에 직접 대화할 가능성, 다시 말해서 연말 연초에 고위급 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대화를 예측하는 상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열리지 않는다 하면 자연스럽게 이번 응조 석방 결과가 통미봉남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미봉남으로 가고 안 가고 이것은 북한의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손바닥도 이게 맞부딪혀의 소리가 나는 건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해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막 하고 우리랑은 대화를 안 한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전제 조건으로, 우리랑 대화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한국하고 대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은 지금까지 선남북 대화 후 북미 대화를 강조했겠죠. 그래서 예. 한반도 문제는 당사 자기를 해서, 남북 간에 먼저 대화는 옳다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막혀 있지요. 물론 이제 요인이 대북 전단 살포는 있지만도 그래서 통미봉남 이게 대해서 막으려면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을 지금 이제 무산된 상황이지만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 제시를 한다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효과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의 상황에는 전단 살포를 잠시 중단을 하고 남북 대화에 좀 더 올인할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북 전단 살포자들도 좀 더 나름대로 되도록 생각을 이 발상을 전하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우리 정부도 좀 더 대북 전단 살포 이 단체에 대해서 설득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은 남북 대화도 되고 북미 대화도 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이 대화 국면을 전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북미 대화 전에 남북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도 근데 이 삐라 문제요. 삐라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얘기를 쫓아갈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죠? 예. 북한이 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좀 굉장히 어떻게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좀 이 삐라를 하는 탈북단체들한테는 또 다른 측면의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대북 전단은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한 남북을 한계한 통일이 아니라 어쩌면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 통일이라는 체제 경쟁 통일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 90년대 공산권이 붕괴되고 현 단계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40대 1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체제 경쟁 끝났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란 정보 전달도 중요하지만도 더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그 남북 함께하는 통일이 중요하다 이런 발상 전환이 필요하고 예. 또 북한도 자신들의 존엄이 중요하다면은 상대방의 존엄도 중요시하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체제개혁이 끝나고 우리가 월등한 격차를 가지고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남북 대화 기간에는 전단 살포를 유예한다는 일종의 모라토리엄 이 정도 선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남북 당국자와 만나가지고 육사 합의서를 보완해 나가는 그것이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휘호 여사께서 방북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접촉 승인이 났고요. 이제 방북 승인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휘호 여사가 나름대로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휘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 남북한 당국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국 훈련이 끝나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초순 사이 방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특히 이휘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인적 교류 확대라는 대북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선대 유운인 6.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대남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휘호 여사의 방북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의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휘호 여사가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대북 메시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방북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마 특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러나 또 과거 제1차 정상회담에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징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게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특사, 글래퍼 특사가 간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좀 없다고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휘호 여사는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직접 만나면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아마 김양근 대남비서라든지 또는 김영란 상임위원장 정도 만남을 해가지고 북한의 메시지를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양건이나 김영남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죠? 그렇죠. 아마 그럴 경우에는 아마 6.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그리고 여사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 정도의 인사성의 메시지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 김정일이 같은 경우에는 좀 유화 정책을 피다가 긴장을 올리다가 이게 좀 반복이 됐었는데 김정은이 들어서는 이 유화 정책을 피는 것 같다가 또 강경하게 나가고 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방금 우리 신경수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가지고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일례로 정책 변화에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한 대로 대화와 도발을 할까요? 예. 이런 정책 변화에 있어 변화의 주기가 짧고 또 변화의 폭이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까지 북미 간에도 대립하다가 글래퍼 국장의 특사를 통해 가지고 2명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 대화 이런 부분에서 남북과 대화를 하다가 또 전단 살포 문제로 또 중단됐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러한 김정은 체제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려가지고 좀 더 나름대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활용한다 할까요? 예. 그렇게 한다면은 좋은 결실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남자 골프의 간판 배상문 선수가 이 신안 동해 오픈을 2연패 했는데 상금 2억 원을 받았는데 또 이거를 전액 기부했다고 그러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렸던 미국 프로골프 투어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우승을 했었죠. 예. 배상문 선수가 어제 인천 송도에서 우리나라 남자 골프 투어 신안동해 오픈 메이저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치렀는데요. 최종 합계 14만 더파 치면서 2위를 무려 5타 차로 제치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올해도 정상에 오르고 해서 대회 2연패 성공을 했고요. 예. 기량도 그렇고 스코어도 그렇고 아주 압도적인 경기력을 뽑혔습니다. 상금 2억 원을 받았는데요. 배상문 선수가 이거를 좋은 데서 쓰고 싶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좀 대기록이 나올 뻔했어요. 배상무 선수가 어제 그냥 3라운드까지 그리고 어제 14번 홀까지 총 68개월에서 보기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4개월만 보기 없이 막는다고 하면 노보기 우승으로 우리나라 프로골프에서 노보기 우승이 24년 만에 나올 수 있었는데요. 예. 아쉽게 15번을 16번을 보기라는 바람에 노보기는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웃사랑의 본보기는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2억 원 이게 엄청 큰 돈인데 이거를 참 이 배상문 선수도 대단하네요. 그리고 네, 뭐 프로답죠. 그렇죠. 또 한 명의 LPGA 우승자가 탄생했다고 그러네요. 예? 네. 미즈노 클래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시안 스윙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열리는 LPGA 투어 5번째 마지막 대회가 어제 일본에서 끝났습니다. 미즈노 클래식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이미양 선수가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나라 선수 일본의 고토모라는 선수하고 연장에 들어가서요. 연장 5차전까지 갔고 거기서 버디를 잡아서 우승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이미양은 2012년에 LPGA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승은 없었고 지난달에 레이노드 클래식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공동 6위 오른 게 최고 성적이었는데요. 그 기세를 한 달 만에 우승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미양의 우승으로 올해 우리나라 국적 선수가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게 10승으로 드러났고요. 나란히 2승을 기록 중인 미셸 유와 리디하고 교포 선수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14승째를 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축구에서는 전북 현대가 정규리그 우승컵을 안았죠. 네. 어제 제주 원정에서 그저께 일이네요. 제주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제주가 지금 전북이 승점 74, 22승 8무 5패로 1위가 됐고 2위가 수원 삼성인데요. 전북이 앞으로 경기를 다 지고 수원 삼성이 다 이겨도 전북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전북이 여유 있게 우승을 했고요. 2009년도, 2011년도 우승을 전북이 했고 그거에 의해서 K리그 3번째 우승. 특히 전북이 올해 창단 20주년이거든요. 우승을 해서 더 뜻깊은 우승컵을 안았고요. 지금 모기업이나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모든 구단들이 지원액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예. 전북 현대 모기업이 현대자동차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또 최강희 감독이 이 선수를 잘 이끌고 해서요.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죠. 예. 오늘 저녁에 잠실에서 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 열리는데, 우리 김세영 기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오늘 5차전? 예? 하나 찍어보시죠. 뭐, 확률 50% 아닙니까, 이거? 예. 뭐, 넥센이 좀 유리하다라고. 넥센이 좀 유리하다. 아유, 겸손하셔라. 네. 예. 왜요? 그리고 잠실에서 경기가 4, 5, 6차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예. 5, 6, 7차전이 이제 열리게 됐죠. 두 팀이 2승 2패로 동률입니다. 뭐 서로 다 삼성도 그렇고 넥센도 그렇고 서로 잠실하면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록으로 보면 넥센이 잠실에서 10승 6패, 네. 삼성은 잠실에서 5승 11패입니다. 기록으로 보면 넥센이 유리하고 한데 무엇보다 경기장이 크기 때문에요. 뭐 큰 거 한 방, 홈런 같은 거보다는 수비의 조직력,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양 팀의 선발 투수는 벤데널크, 삼성, 그리고 넥센의 소사 모두 다 강속구 투수들이 나와서 오늘 승부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볼 겁니다. 오늘 마치셨는지,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예로부터 왕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경희궁 자이가 그런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경이적인 자이 프리미엄 경희궁 자이 문의 1800-8577 GS건설.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로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로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대우건설. 성병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PD분, 작가분 박수 치고 잘했다고 오늘. 사실요. 예? 들어오기 직전에 한 교수님이 우리 한 번만 연습하고 하자 그래서. 연습을 말해 연습 한번 하고 연습하면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요. 연습 필요합니다. 이거 녹음해서 그냥 계속 쓰면 안 돼요.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김혜민 PD가 절대로 안 된대요. 근데 아까 들어오면서 뭐 저희 오랜만에 손발 맞추고 있으니까 김혜민 PD 뭐라는 줄 알아요? 뭐래요? 이 연습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이따면 약간의 실수도 해야지 재밌대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래야지 재밌지.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 주에 한번. 그러니까 실수도 의도된 실수를 하시면 돼요. 자, 워스트 베스트 한번 본격적으로 뽑아보죠. 먼저 황 의원님. 베스트부터 하실래요? 워스트부터 하실래요? 워스트부터. 워스트. 그러니까 예, 오케이. 나중에 좋은 말 해야지. 예, 그렇죠. 워스트. 기억에 워스트. 남죠. 워스트. 윤병세. 어이. 외교부 장관. 아니. 왜요? 똑같아요. 박사님. 똑같아요? 처음에요. 상관없어요. 저도 임명식 뽑았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는 전혀 모르겠네. 조율된 게 아니고 저도 처음 그러니까 듣는 겁니다. 황태순 박상배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는 조율했는데 서로가 그래도 보면은 자기 카드들은 갖고 숨겨놓고 있는데 독도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죠? 독도 문제죠 뭐. 이건 너무 큰 건이었어요. 그렇죠. 이거 먼저 동지하죠 뭐. 예.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예산 다 배정돼 있고 한데 갑자기 조달청 거기서 보니까 입찰 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절한 게 어떻게 국무총리 정원 국무총리 주재로 6명 장관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기껏 윤병세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일본 대사입니까? 보면 일본 측에서 또 일본의 학계 또 우리나라에도 일부 지일 학자들이 주장했던 이것이 혹시라도 거기에 입도시설 건설하게 돼서 만약에 조금 시멘트라도 흘러나가면은 그것이 환경 오염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문제 삼아서 이 국제 분쟁 지역화된다. 그러니까 아예 피해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작년이죠.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8월 달에 독도 갔었죠. 입도하셨을 때 그때 사실은 일부 반대도 있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가갖고 국제 분쟁 지역화 시키느냐.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시원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바뀐 거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에이펙 열리고 있죠,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일본에 대고 무슨 얘기하니까 30만 난징에서 30만 학살한 직설적으로 퍼붓습니다. 그래도 직설이 못해요. 왜? 일본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독도는 누가 뭐래도 역사적으로나 시료적으로 우리가 갖고 우리 땅이죠.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해병대 파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군대 시설 포대 짓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연간 한 20만 명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가는데 그중에 6, 7만 명이 입도를 못하고 독도 앞까지만 갔다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바람이라도 불면은
피해 있어야 될 곳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시설 한 200평 정도 짓는데 그거 갖다 쉬쉬 감추고 더 가증스러운 것은 아마 박상명 박사가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거의 밖에서 얘기하고 온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잘 나가다가 이건 아닌데. 아니, 눈빛을 보니까 네. 저를 갖다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예. 하는 거 보니까 뭐 가증스러운 대목이 얘기 있잖아요. 안 했어요. 예. 더 말씀하세요. 웃기는 대목은요. 예. 이 얘기를 하면은 예. 발표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비판 여론이 일극화 돼서 여기에 대해서 쉬쉬하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는 로비를 하자. 뭐 로비는 아니고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사전 설명 로비 있잖아요. 하자. 그리고 없어요, 언론에 없어. 대한 예. 대응 지침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아. 그래서 뭐 환경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로 해서 이렇게 작전까지 짜고 난 다음에 뒤늦게 한 언론이 보도하니까 이렇게 그대로 해명을 했어요.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어느 나라의 장관들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그 주역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주열 해수부 장관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담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밀어붙였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취재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난 겁니다. 자,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우니 그래서 오늘 옷을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독도 입도시설 그 만드는 게 해수부 소관이잖아요. 해수부 소관인데 왜 윤병세 장관이 그것도 그 참고 장관인데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한마디 해볼까요? 윤병세 장관 얼마 전에 일본 외상 만나갖고 일본 외교 장관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왜 당신네 나라는 산케이 신문 그거 관리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가 일본 외교부 장관한테 X망신 당했잖아요. 그 일본 장관이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국제 무대에 나가서 일본 외교장관한테 왜 일본은 그 산케이 신문의 도쿄 서울 지국장, 가또 지국장 그렇게 보면 7시간 이야기하는 거 왜 그런 부분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외교적 망신 아닌가요? 망신인데 그것도 국가 기밀인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 얘기 한 거를. 아니, 보도 다 났거든요. 보도 났습니까? 보도 났어. 보도 난 얘기니까 저는 항상 얘기할 때 보도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 안 된 거 제가 아는 것만 얘기했다. 제가 아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했다 혹시라도 큰일 나죠. 큰일 날까 봐.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확실한 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고맙습니다. 거는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이 동아시아 정세, 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도 상식으로 분위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가 취해왔던 남북관계 대일 관계에 대해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 원칙에서 국가 이익이 될 경우에는 저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외교의 본질은 국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독도의 입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문제가 외교적인 마찰이라고 얘기하면은 독도와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역사 교과서 다 지워버려야 되죠,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으며, 이거를 또 국민들에게 알리면은, 털통에 나면은 국민들 비판이 무서우니까 사실 이걸 또 언론 대응용 지침령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놨다. 이거는 한마디 더 할까요? 비통한 일입니다. 거기다 보면은 그 윤병세 장관 주도로 또 정홍원 총리는 나중에 딱 한마디 보면 뭐 대국민 사과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치졸한 이야기고요. 올해 예산 30억급 예산된 거 그것은 한마디로 불용 처리하라.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 안 되게끔 즉 말로 표현으로는 보류란 표현 썼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절대 이것이 국회 예산에 반영 안 되게끔 조치하라.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박명재 의원, 강석호 의원 등 이제 근처 지역구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박명재 의원, 강석호 의원, 그다음에 김관영 경북지사 펄쩍 뛰고 있습니다. 펄쩍 뛰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땅 독도에다가 그것도 딴 것도 아니에요. 그 담수화 시설이라고 그래갖고 거기 사람들이 와서 피난했을 경우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이 해수를 갖다가 일반 담수 마실 수 있는 물로 담수화하는 그런 한 180평 정도 되는 별로 큰 건물도 아니에요. 다만 입도 지원시설입니다. 왔을 때 비바람 불고 태풍 불 때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안 줘놓으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 갔다가 만나서 그렇죠. 네, 배 못 뜨면은 배 못 뜨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배 못 떠서 거기서 며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가다가 풍랑 만나서 잘못 침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런 어떤 안전시설을 우리 앞다퉈 만들어야 될 판에 그것도 말이야 없애고 쉬쉬하고 국민들 속이려고 들고 어느 나라 외교부 장관입니까? 이게 2008년 당시에
일본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지도 요령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처음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의 영유권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거의 간 거죠. 가기를 하고 입도 지원 시설을 만들기로 합의를 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해오던 것이고 한 3, 4년 정도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올해 첫 삽을 뜨는 순간이었어요. 첫 삽을 뜨는 순간.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일본 외교의 성과다. 그러니까 스가 관방장관이죠. 관방장관, 네. 스가 요시히데인가요? 요시히데 맞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일본 외교의 쾌거다.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굴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만들면 되는 거죠, 뭐. 아, 우리가 우리 땅에 못 만듭니까? 마음먹으면 만드는 근데 신 교수님 뭐 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 외교는 국가의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존심이 이미 꺾인 상황에서 만들면 만들죠. 그거 못 만들겠습니까? 꺾인 상황 속에서 그 자존심이 꺾인 본질이 뭐냐를 볼 때 그렇죠. 네. 우리는 이미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겁니다. 네, 이거 대안이 하나 있어요. 뭐야? 외교부 장관을 갖다가 해임하는 겁니다. 경질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요 며칠 전에 그 당시 여기 애기봉 등탑 있죠. 지난주에 또 우리 박 박사하고 저하고 한판 붙었던 애기봉 등탑. 이 철거 문제 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결정했느냐 도대체. 예. 대통령이 나도 모르게 43년 동안 대북 어떻게 보면 대북 선교의 상징이었던 애기봉 등탑 누가 없앴느냐. 해병대 이사령관이냐 국방부 장관이냐. 예. 펄쩍 뛰셨잖아요. 예. 만약 이런 문제들 즉 국무총리와 6명 장관이 모여서 쏘곤쏘곤 얘기해서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고 이른바 대일 굴욕 외교를 갖다가 강행했다면 누가 이런 결정하셨습니까? 누가 이런 결정하셨어? 파면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베스트 얘기해보자. 베스트. 자, 우리가 베스트를 위해서 음향 효과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주일의 베스트.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또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저는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예. 한 3명을 갖다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 하나는 지난주에 한 명만 하시죠. 그러니까 잠깐 소개하고 내가 얘기할게요. 동서화합 포럼,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그다음에 대구 경북 있죠. 의원과 예, 광주 전남 의원들의 동서화합 포럼. 맞습니다. 그 하나 할까 하다 김종대. 건보 이번 14일 날 그만두십니다만 양심선언한 그 이사장 할까 하다가 훌륭하시더라고.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의 화두를 확 자기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화두를 갖다 던진 홍준표 경남지사를 갖다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무상 더 이상 무상 안 된다. 예, 우리 박 박사님은 그냥 해요? 아니. 저는 오스트로 홍준표를 꼽으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저는 베스트로 지금 소리 납니다. 예. 베스트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을 꼽습니다. 주호영 의장. 예. 당이 청와대 하청 없느냐? 예. 당은 당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청와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따끔하게 당의 정치위 의장으로서 한 말씀 하였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 지사. 홍준표 지사 가기 전에 잠깐 여기 주호영 좀 하청업체나 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돼요. 어제 모 방송에 나가다 난리가 났어요. 왜요? 제가 바로 주호영 의원, 주호영 사실 전 특임 장관입니다. 정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당이 무슨 청와대 하청업체냐? 라고 질타했다는 표현했는데 어느 분이 잘못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니 방송에서 하청업체라는 표현을 왜 쓰십니까? 협력업체라고 표현을 써주십시오. 그래갖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청업체라는 게 아니라 주호영 의원이 하청업체라는 표현 안 썼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하청받아서 하는 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도 베스트에 한 2번 정도로 꼽았던 분이 주호영 의원입니다. 예.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정부를 꾸짖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청업체를 말은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명은 했어요. 예. 그러나 맞는 취지를 보면은 그런 말 했다가 괜찮습니다. 표현은 몰라도 하여튼 하청이든 협력이든 그런 말 하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불만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청와대하고 당하고는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관계하죠. 또
정권은 유한하고 정당은 뭐 무한하지는 않습니다만 훨씬 더 오래 가지 않습니까? 뭐 100년 가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정권은 5년만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정치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이제 삼권 분립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집권당이 또는 국회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통법부라고 얘기해요. 통법부. 그죠? 통과시키는 정부가 거 법을 만들어주면 국회에서 또 땅땅땅땅 통과만 시키는 통법부. 요즘에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정도.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발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 문제, 제왕적인 대통령 그렇게 나왔는데 김무성 대표가 인기를 모았던 것도 이제는 수평적 관계다. 할 말 하겠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주저앉아버렸습니다만. 네, 갑자기 주저앉아버렸는데 그나마 지금 또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나서가지고 하청업체 얘기 말한 것은 그래도 당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직은 살아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베스트로 꼽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새누리당 직전에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당 이름이. 어쨌든 새누리당이 됐든 한나라당이 됐든 보수 정권이 지금 연이어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새누리당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 정권의 박근혜 정부일 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는 5년 동안 위임받아서 국민들로도 위임받아서 국가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래요. 뭐 바람직하기로는 대통령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하니까 제가 어제 이런 표현 한번 써봤습니다만은 당정청의 관계라는 것이 대충 이래야 됩니다. 보면 청와대는 핸들. 이 차로 얘기하면 핸들. 방향을 갖다가 이제 지시하는 거죠. 방향을 가는 것이고 정부는 아무래도 엑셀러레이터. 가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뭔가 효율성 5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지금 뽑혀온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국민들 반응을 봐야 돼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야당도 있잖아요. 야당도 있으니까 또 다시 이제 정부와 야당, 국회로 가면 그렇고. 하여튼 이 당정청으로만 봐서도 사실은 당, 즉 새누리당은 변속기 내지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돼요. 뭐 너무 과속한다 싶으면 땡겨야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아닙니까? 당에서 너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국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좀 하는 가운데 당사자인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혼쭐이 났지 않습니까? 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그래요. 보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장관들이 요즘 장관들 가서 이랬습니다. 당정회의 하면 막 의원들이 막 흔한 얘기를 깨요. 그러면 장관들 묵묵부답입니다. 근데 어제도 보니 김재원 의원 그 얘기 했더라마는 왜 지금까지 주물떡 갖고 있다가 코앞에 닥쳐서야 이거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고 내미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출장소냐 하청업체냐 무슨 하룻밤에 후딱딱 해치우라 그러느냐. 그런 역할, 그런 조정을 사실 청와대가 해줘야 되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참 했던 화두 중에서 참처럼 마음에 드는 것이 제일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비정상에 저는 정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근본을 상식, 커먼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혁명 때부터 나왔던 화두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상식이 수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상화가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화로 비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밖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도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정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반대로 사기꾼들이 천하를 독점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 화두가 좋았는데 가만히 요즘에 보니까 정부가 이미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비정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하면은 당과 청은 일정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독재 정권 때에는 당이 청와대의 하수인 또는 하청업체를 칩시다.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대통령께서 연말까지 하시라고. 연말까지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못 바꿔놓고 나다음에 여하와 협상을 합니까? 아니면 밀어붙이고 국회 선진화법 바꾸고 문제가 됐던 게 한호주 FTA 문제 아니에요? 그 비준 동의안 같은 경우도 원래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하고 정부에서 저 1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11월 이번에 14일부터인가 호주 가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주호영 장관이 화를 난 건데 사실은 워스트로 한 사람 다 뽑으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보면 베스트를 갖다 홍준표. 맴시까지 다 하시네요. 홍준표 하시죠. 우리 음향효과 우리가 사실 헤드폰 안 껴서 음향효과 안 들려요. 그래요? 그럼 우리 신 교수만 더하니 지금 헤드폰 꽂고 있지. 저하고 박 박사는 헤드폰 안 꼽았죠. 저는 눈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남는 거 꽂으시지. 어디 꼽는지 몰라서 못 꼽고 있어요. 자,
어제 안종범 경제수석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뭐 갑자기 지난주에 갑자기 무상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화두를 제기한 사람이 사실 홍준표 지사예요. 그러니까 경남 교육청에서 한 330억 그거 내라. 330억 부담금이 지금 보면 경남이 한 1,315억 정도가 좀 무상급식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중에 20%입니다. 25% 329억을 갖다가 지자체가 부담을 했고 사실 저 김두관 지사 때는 60%까지 부담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한 부담을 했는데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답니다. 즉 조례에 따르면은 돈을 냈기 때문에 경남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휘 감독하라 그랬지 누가 감사하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감사 없이 지원 없다. 라면서 무상 문제 폭발시켰는데 저는 사실 아까 워스트로 꼽으려고 그러다 말았다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어제 이례적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대통령 좀 출국하시는 나와서 이 얘기했죠. 아유, 저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고요. 누리과정이라는 무상보육, 그러니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그건 대통령 공약이라서 그건 지켜야 되고요.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무상급식은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다? 불법으로 여태까지 4년 동안 드셨네요. 저는 화가 났어요.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비서는 입이 없어야 됩니다. 장관도 아니고 어디 보면 또 현역 그 안종범 수석이 과거 새누리당 의원 때라면 그 연예계 괜찮아요. 어떻게 경제수석 비서관이 대통령 그런 식으로 보면 가이드라인을 정합니까? 저는 그래서 워스트고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지만은 할 말은 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는 저는 베스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예, 박 박사님. 안종범 경제수석 얘기는 저는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문제가 무상급식이냐 무상보육이냐의 문제. 정말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이슈가 정치권으로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 비극인 거죠. 사회적인 이슈가 정치권으로 가면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네, 맞아요. 커지면서 조정해야 네, 더 커지면서 막판에는 결국은 진영 싸움으로 갑니다. 네. 평론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막판에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이 판이냐 저 판이냐 그겁니다. 지금 이 문제도 정치권으로 가서 진영 싸움을 끌고 가는 핵심 동력이 누구냐면은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접 나섰다는 점이에요. 이 문제는 경제수석이 나설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당이 문제 풀 문제고 그다음에 정부가 협조할 문제거든요. 청와대가 나와버리면은 제일 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책상 쾅 치면서 이게 결론이야 하고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싸워야 됩니다.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1년 반 이상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세월을 흘러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복지문 이대로 가버리면은 새누리당 앞으로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지금 무상 문제는 무슨 5대 무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줄줄이 무상인데 그 무상 지금 보면 올해도 보니까 한 6조 정도 무상 등등등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즉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가? 이게 나중에 세수 문제까지도 우리 부담 문제까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문제인 것이 청와대 일개 경제수석 비서관이 이겁니다. 라고 이게 정답입니다. 꺼내놓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이미 3년째 전국의 자치단체가 80% 정도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0-80%. 사회적인 합의가 된 겁니다. 사회적인 합의요? 이게 법이 안 됐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것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아이들이 불법으로 점심을 먹었다는 얘기를 이거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시 꼽죠. 그럼 워스트를 다시 안종범으로 우리. 아니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안종범 경제수석이 나설 필요가 없는 대목에 나서서 다시 불을 붙인 꼴입니다. 이것도 적절치가 않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요.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를 진짜 두 분 평론가님 말씀 맞다나 이렇게 청와대 수석이 나와서 얘기한다는 건 진짜 적절한 행위라고는 보기가 힘들죠. 원래 비서는 입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분 하여간 좀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데 두 분이 참 여러 가지로 참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 사실 이런 거 듣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didn't run before. Why are we going to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아이맥스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날 보내드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서울 철원 같은 데는 영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벌써 가을이 다 지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울이 코앞에 닥쳤는데요. 여러분 날씨 일교차 큰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